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7월 1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금요일, 그래서 특별한 방송으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윤석열 내란 수계 재구속까지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건너오면서 언론의 역할을 짚어보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특별하게 용감한 기자 세 분을 모시고 언론이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용감한 기자 3명이라고 하니까 바로 옆에서 쑥스러운지 웃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주진우 기자의 용감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용감하긴 해요.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용감하기만 해. 용감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가서 싸우니까. 예. 용 기자, 우리 시사인 편집위원인 주진우 기자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저 미디어 오늘의 장슬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오늘은 사실 언론을 감시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매체여서 그쵸. 이게 쉽지 네. 않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권 때 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디어 오늘이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 정권 때 또 네. 더 좀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저는 미디어오늘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했고요. 저번에는 이제 저는 저번 정부 때는 국회를 출입하다가 대통령실에 못 들어갔고, 이제 대통령실 들어간 지 이제 한 달 정도 된 거죠. 예, 예. 예, 새 정부의 대통령실을 이제 대통령실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용산이었고. 그쵸. 그렇죠. 네. 대통령이 잘 없었으니까 네. 가짜 출근까지 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서 진짜 잘하면 되죠. 예. 대통령실 못 들어갔다고 하는 건 그때 이제 네. 미디어 오늘이 출입 배제가 됐었던 그렇죠. 거죠. 네, 막판에 좀 배제가 됐었죠. 네. 중간에 그 여러 이야기 과정이 있어서, 네. 사실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님은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댓글창에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권 어떻게 된 거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입니다. 저는 시사인 애독자이고 손덕이 된 팬심으로 사실 오늘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또 이명주 기자 하면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팔은 괜찮아요? 팔은 이제 벌써 3달이 지났어요. 어디요? 시간이 빨라요. 마음은 괜찮나요? 그게 사실 또 다른 출연 결심 이유기도 한데 3달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4월 16일이었어요. 잊을 수 없는 날짜기도 하죠. 그래서 그날 이제 손목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그리고 4월 21일에 가서 경찰 저희가 그 다음날 바로 고소했고 그 다음에 저는 21일에 가서 경찰 고소인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도 변호사랑 같이 이야기를 할 때 대선이 끝나야지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7월이 돼서 저희가 제가 영등포 경찰서에 전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예. 돼가고 있는지. 그랬더니 이제 권성동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런데 본인이 서면 조사를 받고 싶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서면 조사 의견서를 받아보기로 했다는데 서면 조사를 받겠다고 고집하는 것도 윤석열이랑 똑 닮아서 좀 놀랐습니다. 아니 반법조인은 우리 주진우 기자가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서면 조사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습니까? 나 서면으로 하라고 그래. 나는 계속 불러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실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아직은 경찰에서 권성동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야. 그 눈치까지 다 모아가지고 왜 경찰은 수사하지 않는가까지도 물어야 됩니다. 예. 사실 권성동은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데 왜 우리 권력이 그 검사 출신한테는 이렇게 약해야 되는지, 검사 출신 의원한테 이렇게 약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 사건은 이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 폭행이에요. 그러니까요. 기자를 그 권성동이 남자였으면요 저한테는 꼼짝 못해요. 저한테 보면 그렇게 상냥하게 얘기해요. 저하고 사실은 원수지가 아니거든요. 검사 때 기자로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제가 기사를 써가지고 제가 김은지 기자하고 기사를 써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이 사건이 다시 특별수사단에 맡겨지고 다시 굴러갔는데 결국은 빠져나오는 이 대목에 대해서도 다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데 판결은 났습니다만은
검사들이 기소를 구멍을 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법의 잣대가 검사 출신한테 지금 따로 적용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권성동 다시 쳐다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전 언론이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데 너무 언론이 침착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온한 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중동에서 이런 사건이 나왔으면 아주 큰 일이 났을 거예요. 큰 일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그 기존 언론들이 무시하는 부분, 그 부분은 미디어오늘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제가 국회에 있다가 이 사건 벌어지고 나서 국회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사건 봤어? 뭐 이러면서 네, 충격적이죠. 그날 하다가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 뉴스타파 찍혔나 봐. 그게 뭐죠? 약간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출입 기자들인 거예요. 기자야 이런 그래서 진짜 이게 욕도 찍히고 아깝다.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못되고 이게 취재 그 대응에 정당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그들의 문제로 야. 보는 게 이건 명백한 폭력이고 이거는 뭐 언론에 대한 탄압이죠, 폭행이죠. 언론에 대한 폭행 사건이에요. 그리고 잡아서 끈다고요? 그렇죠. 아니 힘이 없는 사람이 약자가 힘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도 그것도 폭력인데 남성이 여성 그리고 정치인이 기자를 끌고 간다고요? 그것도 국회에서요. 국회에서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끌고 가고 싶어, 걔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너 끌고 저기 구석으로 데려간다고 해봐.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잡고 해봐. 그럼 너 일로 와봐.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폭력이거든요. 미안해요. 네. 이것도 폭력이에요. 이걸 그런데 괜찮아, 내 거 아니야. 네. 괜찮아. 조심하시고. 네. 그러니까 워낙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말씀처럼 사건의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언론계의 반응도 굉장히 문제적이다라는 지적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까 장 기자님이 보셨던 그 상황을 조금 더 이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서 그냥 결국은 그걸 보고 이 출입처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출입처의 문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문제가. 어떤? 그러니까 이제 동료의식이 없어졌고 사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온 얘기인데 그거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료의식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특정 몇몇 언론사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잘 알려진 사건으로 하면 뭐 MBC 전용기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겨레 경향신문만 따로 거부해서 따로 타러가고 하지만 그 한겨레 경향을 또 바라보면서 쟤네는 불편하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쟤네들도 찍혔나 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죠. 쟤네니까 조금 이제 같이 뭐 튀는 행동하네 약간 이런 편들어준다 건가요? 요 정도만 하는 거지. 거기서 단체 행동을 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은 건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문제는 사실 아니어서. 약간 또 스스로의 자존감을 이렇게 낮출 일인가라는 생각이 예전에 이명박 때 제가 이명박 저기 취재하러 갔는데 빨갱이 기자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치인이 그러니까 야 뭐라고 했어 해가지고 내가 뭐 항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용감한 근데 기자. 기자들이 들었어 옆에. 네. 옆에서 들었는데 기자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쓰고. 주진우 기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가 대선 후보가 됐는데 마지막 문제가 정수장학회 문제였어요.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 마늘 것인가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뭐 SBS, 경향신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해서 보수적인데 다 해다가 진보 하나 끼워서 이렇게 하는데 마이크가 가는 과정에 제가 손을 들고 그냥 질문을 합니다. 마이크 필요 없이. 아니 정수장학회 총칼로 강탈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거가 아닌데 무슨 헌납을 하고 뭘 환원을 하느냐. 이거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박근혜가 당황했죠. 뼈 때리는 말씀하시니까. 당황하고 그건 헌납이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 친일파였고 누가 누구한테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제 질문을 했습니다. 제 질문은 마이크 없이 계속했는데 저의 질문을 제지하는 사람들이 기자들이었어요. 참 기자들이었어요. 답답하네요. 혼자서 뭐 다 합니까 이렇게. 네. 어떤 놈이냐 내가 이렇게 뒤에 보는 사이에 문제가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박근혜 후보였죠. 박근혜가 내려갔다 올라와서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다시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찌 됐고 뭐가 됐고 그런 기사는 하나도 안 쓰고 거기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주진우 이제 큰일 났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뒤에서 기자들이. 네, 저희가 권성동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좀 가게 된 건데, 그러니까 기자들 사실 이 사건에 대해 바라보는 언론계의 시선과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과거 사례까지 들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지금 댓글창에는 석 달 동안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한 거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기자님?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제가 이제 4월 21일에 조사받고 나오면서도 대선이 끝나야지만 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은 거잖아요. 보통은 빨리 와서 조사받으라고 닥달을 하잖아요. 경찰에서도 그런 점이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에서는 저한테 뭐 저희가 촬영했던 원본 영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제 제출하라고 해서 저는 제출을 했고 또 이제 그거를 판독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다 지금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잊혀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출연을 한 거죠. 경고장 날리고 있는 이명주 기자님이신데 주진우 기자님 또 하신 말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대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수사는 하면 되는데 경찰은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그냥 수사하면 되잖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소인 조사 있었으면 피고소인 바로 하면 되는데 법이 누구한테는 속도를 막 내고 누구한테는 그렇게 상냥하고 누구한테는 그렇게 사납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도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그런 이런 나태함, 눈치 보기 이런 것도 문제 삼아야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수사기관이 신뢰를 못 주니까 특검, 뭐만 하면 우리가 특검하자는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본격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주 기자한테는 근황으로 특검 이야기 좀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특검 취재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특검은 어디입니까? 일단 윤석열을 잡았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김건희 특검에 대한 관심이 언제 구속될까 이렇게 관심은 있는데 최혜병 특검에서 핵심과 본질로 지금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오늘 당장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윤석열의 전화기를 이렇게 압수수색했죠. 거기다가 김태효는 내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윤석열 김건희의 핵심 측근이었고요. 그래서 김태효가 뭐 전화기를 몇 번 바꾸긴 했습니다만. 그래요? 벌써? 그 내란 당시에 3번을 바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언제 3번을 그것도 바꿨는데 또 바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김태효의 행적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김태효보다 저는 김태효의 부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요? 김태효하고 윤석열하고 뭐 접점이 별로 없어요. 접점이 없고요. 아크로비스타 사는 사람들하고도 접점이 별로 없는데 아크로비스타 인맥들은 다 김건희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인을 좀 더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들을 수사해야 된다. 그 부분까지 가고 또 이종호에 대한 수사도 매우 지금 최혜병 특검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구속은 뭐 시간 문제인데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의 돈을 위해서 이 권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돈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윤석열 내란 특검의 핵심은 내란을 도운 검찰, 내란을 수사하지는 않은 검찰에 대한 그리고 풀어준 법원에 대한 그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역시 일타 강사처럼 포인트를 딱딱 짚어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앞으로 더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용감한 기자들과 함께 언론의 지형 바뀐 것이 무엇인지라는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들어가 보면 장슬 기자님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으니까 좀 바뀐 풍경에 대한 것들을 가장 체감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지난 정부 때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 기자들한테 물어봤죠. 취재를 하셨군요. 최근에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가 제일 달라졌냐. 일단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핑이 원래 바빠야 되는 거 아닌가요? 브리핑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브리핑이 잡히면 그걸 또 준비해야 되고 질문거리 이제 또 질문을 잘 해야 되잖아요. 생중계가 되니까 질문거리 준비하고
기사 쓰면 또 브리핑 일정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정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기자를 그쵸. 혹사시키는 그런 구조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따라가는데 벅차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전에는 어땠냐? 예. 그럼 일단 공식 브리핑이 잘 안 잡히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내려와서 공식 브리핑이 아니라 누구한테만 이렇게 기자실에 쑥 들어가서 누가 뭐 수석이나 관계자들이 와서 쑥 얘기해주고 싹 빠진다든지 어머.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계속 공개하고 개방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방식이 아니라 기자실에 와서 특정 기자실에 와서 누가 브리핑 조금 하고 또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기자들 사이에 정보가 불균형이 벌어지니까 아, 기자실이 달라요? 다르겠어요? 네, 여러 개가 있는데 오.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대변인들이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자기들끼리요? 그러니까 기자와 대변인이? 대변인이 소통이 아. 잘 안 되거나 대변인이 공석인 적도 좀 길게 있거든요. 그랬죠.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대변인, 부대변인, 뭐 홍보수석 뭐 할 것 없이 전화를 엄청 하고 거기에 소통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브리핑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바쁘다. 바쁘다가 이제 일단 가장 많이 바뀐 환경이라고 예. 합니다. 지금 재밌네요. 사실 바쁜 네. 게 어떻게 보면 상수일 수 있는데 당연하죠. 그게 변화된 바빠야죠. 모습이. 대통령실 일 많이 해야죠. 네, 그 이명주 기자가 보시기엔 좀 바뀐 풍경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출입처가 없으니까 예. 사실은 저도 똑같이 뭐 동종업계에 있지만은 시청자 입장으로 보는데 생중계 보고 하면은 재밌더라고.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저희가 소위 말하는 좌표 찍기라고 하죠. 저 이제 뭐 짤을 만들어가지고 예, 쇼츠를 예. 만들어서 이렇게 자극적인 뭐 자막을 달아가지고 망신주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신원 특정해서 털기, 네, 예, 이렇게 예, 하는 예. 거는 좀 문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언론사 차원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개방한다는 것과 그건 또 별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더 잘 정착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주진우 기자는 사실은 오랜 기간 취재를 하셔가지고 단순히 지난 정권만의 비교는 아닐 것 같긴 해요. 아니 저는 저기 이재명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럼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윤석열에 대한 관심,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명박에 대한 관심. 저는 네, 다른 사람들 관심 있어요. 비자금이면 어떻게 되나. 네. 나쁜 놈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여기 일 열심히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저기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이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사실. 잘 그럼 몰라요. 이따 특검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잘 몰라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1인 미디어까지도 출입 기자한테 개방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주 기자는 그쪽으로는 전혀 갈 생각이 없으신 거네요. 저는 뭐 저 출입처에 뭐 등록 그런 거 싫어하고요. 계약도 싫어합니다. 집에서 계약을 하나 잘못해가지고 평생 후회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싫어요. 네.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네. 원칙적으로는 출입처를 두지 않는 것이 음. 저희의 뭐 대원칙이잖아요. 그래서 편집회의 근데 단계에서 한번 가봐요. 재밌잖아. 신기할 것 같잖아요. 사안이 있으면은 아마 그 특별 사안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한시적으로 등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상주하는 근데 거에 이게- 대해 단점이 네.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1인 미디어는 예. 이 홍보수석한테 물어봤어요. 예. 1인 미디어를 출입하겠다는 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계속 말씀하던 건데 이제 1인 미디어는 그러니까 뉴스타파나 이런 곳은 아니고 예. 정말 그 혼자서 취재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을 너 받겠다. 네, 유튜버. 거기까지. 어. 네. 그런 분들을 받겠다. 예,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뭐 무분별하게 막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뭐 트럼프 행정부 같이 그렇게 아,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약간 교수님들 모아놓고 자문회의 같은 자문회의 같은 거 예. 제가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예를 들면 뉴스타파나 뭐 이제 다른 미디어 몽고? 매체들 어, 뭐 약간 예를 들면 그런 예, 거를 예. 말씀하는 거죠. 근데 뉴스타파를 포함해서 근데 요새는 또 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지만 뭐 그 뉴스공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매체들이 인터넷 언론사 등록을 해요. 아. 법적으로는 예, 예, 인터넷 예. 언론사 등록을 하고 여기도 예. 취재 기자분들이 이제 계속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분들이 뉴미디어 기반의 매체들이 들어가는 문제는 그럼 또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실에서 그럼 여기도 사실은 앞으로 논의하겠다. 개방하는 거 열겠다. 그래서 1인 미디어도 열고 뉴미디어 기반으로 하는 법적으로는 인터넷 매체들 예. 또 추가적으로 열고
근데 제가 뉴스타파는 사실 다른 뭐 PD나 기자분들한테도 가끔 물어보거든요. 아, 관심이 있으시냐고. 네, 관심 트립에? 있냐고. 예. 그럼 이제 비슷한 말씀 하세요. 아, 저희가 가서 뭐 상주하기도 그렇고 저희는 담당 분야가 또 있으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뉴스타파 기자도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떤 왜요? 점에서요? 이게 결국에는 계속 새로운 관점의 기사를 내고 계시잖아요. 아, 뉴스타파가? 네, 예. 긴 호흡으로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 예. 이런 다양한 매체들이 들어와야 더 질문도 풍성해질 수 있고, 사실 대통령실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아요. 제가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시죠. 기자실의 문제도 많아요. 예. 기자실에도 이렇게 등급이 뭐 일정 부분 있고 그 출입할 수 있는 영역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 뭐 예를 들면 중앙일간지 중심, 뭐 네. 지역지 중심 그쵸. 이런 게 다르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예. 뭐 풀단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근접 취재가 가능한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좀 또 분류가 좀 나눠져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등급을 나누다 보면 차별받는 데가 있고 좀 이렇게 소외되는 곳들이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들 중에서도 피해를 보는 그룹이 있고 그래서 계속 문호를 개방하면서 사실은 출입 기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사실 미디어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지금 새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은 하고 있더라고요. 뉴스타파에서 이제 이 기자가 등록을 하고 예. 그 등록 과정을 기사로 써야 되거든요. 재밌다. 거기 예, 예, 예. 어디 가서 막혔다 이런 거 있잖아. 예. 가다가 또 아니요. 예. 체험기를 쓰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뉴스타파 같은 데에서 등록을 한다, 시사인도 마찬가지인데 예. 등록을 한다고 하면 이런 매체들은 사실은 검증이 돼 있는 매체잖아요. 이런 매체가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뭐가 기준이 미달이 되고 대통령실에서 뭘 개선해야 되는지가 저희가 포인트를 짚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시사인은 출입하고 있지 않나요? 아, 없어요. 예. 출입 출입하다가 요건이 말았구나. 까다로워서 저희 주간지 기자들이 요건을 채우기 좀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또 예.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도 중요한데 기자단의 가이드라인이 엉망입니다. 그쵸. 사실은 네. 진짜 기자들이 예전에 제가 기사를 써가지고 특검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열렸죠. 여러분 BBK 특검으로 할까요? 제가 기사를 써가지고 BBK 메모 있지 않습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되기 직전에 BBK 메모로 했었죠. 임경준 그때 씨. 예, 특별수사단 수사단장이 누구였냐면 김홍일. 그 밑에 이제 김홍일, 윤석열의 그다음에 변호인이자 방통위원장 했던. 최재경 예. 그렇게 해서 딱 있죠. 뒤에 김우곤 저 밑에 윤석열은 거기는 파견 나온 그런 검사였습니다. BBK 수사를 잘 안 해서 이명박한테 거의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하고 제가 기사를 써가지고 특검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기사를 썼고 그 내용을 저만 알아요. 저만 에리카 김을 만나고 왔고 김경준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자회견장에 제가 갔는데 검사들한테 내가 참여하겠다 그랬더니 검사들은 알겠다 들어와라 그런데 기자단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너 나가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 기자가 기자의 질문을 막은 상황이 그렇죠. 거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야. 이런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도 중요하지만 기자단에서 기자를 맞아요. 어찌 더 따돌리고 더 타박하는 데는 그런 사람들 들어가기가 까다로워요. 네, 좀 그런 지점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출입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그 안에서 뭐 기자실을 편하게 쓰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출입처의 핵심 취재원한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다라는 게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대통령실도 그렇지만 예. 그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까다로운 기자단이 검찰 기자단이었는데 그렇죠. 예. 법조기관.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 총장이었고 추미애가 장관이었을 때 둘 간의 갈등에 대해서 그때 검찰 기자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박민이잖아. 박민. 그러다가 KBS 사장으로 간 거잖아. 오자마자 나 자르고. 예. 근데 그 역할을 이렇게 보면 지금 정부와 언론의 관계도 중요한데 이번 기회에 언론과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재정립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우리만 지적을 중요한 것 해주셨습니다. 같아요, 이거는.
하지만 또 짚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를 빌어가지고 말을 좀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출입처가 중요하고 질문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럼 이 질문을 꼭 하고 싶다라는 게 혹시 두 분한테는 있으신지,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뭐 대통령실 출입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지난번에 30일 기자회견에서는 미디어 오늘은 질문 당첨이 안 됐더라고요. 당첨이 안 된 거죠. 예. 배제당한 건 아니고 당첨이 예. 안 된 거죠. 네, 참. 어떤 질문을 좀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들어간 건 아니고 저희 네, 다른 일진 기자가 기자? 들어갔는데, 네. 근데 사실 약간 요 얘기 하고 싶은데, 저는 이번 기자회견 할 때, 30일 기자회견 할 때, 이게 계속 연장선인데 출입 기자가 아닌 풀뿌리 언론들도 질문을 했잖아요. 예. 저는 화상으로. 이게 예.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되게 스쳐 지나갔지만, 사실 대통령이 딱 앉아 계시고 그 뒤에 이렇게 기자들의 화면으로 얼굴, 예. 줌으로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풀뿌리 언론 기자들인데, 각 지역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게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분위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것 자체도 되게 까다롭고, 그렇죠. 질문 기회를 얻다니. 그렇죠. 엄청난 근데 그리고 이제 진짜- 윤석열 때는 MBC나 JTBC는 그 3년 내내 질문을 한 번도 못했어요. 아, 정말 한 번도 네, 못했어요. 한 번도 안 못했어요. 줬죠. 야. 저희 미디어오늘이 다 카운트했는데, 야. 그러니까 대변인이 이제 손을 들면 이게 지목을 하죠. 예. 아니면 뭐 대통령이 직접 지목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MBC랑 뭐 JTBC나 CBS 같은 데는 누군지 얼굴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내내 한 번도 안 줬는데, 아마 이거를 의식한 것 같아요. 새 정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니까 출입 기자들은 명함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가끔 지목할 때는 여성 기자분 먼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목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풀뿌리 언론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지역 언론이 들어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출입 기자가 아닌 분들에게 질문 기회를 줬다. 네. 저는 이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사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죠? 예. 엄청난 진전이고. 변화인 예. 거예요. 예. 사실. 게다가 진전이고. 질문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질문을 엄청 그 좋았죠.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광역화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그 광역화에서도 불균형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여서, 와, 이게 옥천신문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할 수 있구나라는 좀 저력이 느껴져서 되게 좋은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혹시 어떤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지. 네, 저도 여기 고민을 해봤는데, 기자는 아무튼 대신 질문을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저희가 동료 기자 강혜인 변지민 기자랑 오랫동안 해외 입양 문제를 국제협업으로 취재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난 정권 때 세워진 2기 진화위에서 총 367명의 해외 입양인들이 진화위에 진실규명을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 3월에 56명만 진실규명이 되고, 그러니까 진실규명이 됐다는 건 국가폭력의 피해자라고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나머지는 대다수 불능이나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기록이 부족해서예요. 근데 보면은 해외 입양인들의 기록이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인권 유린 그 자체거든요. 인권 침해 그 자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인권 변호사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해외 입양 인들의 고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은 기록이라는 게 이들에게는 자기 정체성과도 마찬가지 맞닿아 있는 문제인데, 기록의 접근성이 사실 너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자기 입양 기록의 접근성 보장 그리고 확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출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질문 하시려면 결과적으로 뉴스타파의 보도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사회적 환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생중계하면서 또 좋았던 게, 이게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지금 생중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가 해외 입양 문제를 막 매일매일 생각하고 살진 않잖아요. 근데 리마인드 효과가 있죠.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딱 들으면 질문을 들으면서 답변도 중요하지만 이 이슈를 또 이렇게 전국적인 이슈로 올린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생중계하고 자주 기자회견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또 이렇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는 것도 좀 오는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 기자는 뭐 기자회견을 이렇게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질문에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껏 대통령이 많았잖아요. 특별히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몰라요. 어디에다 세우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막았던 거고 계속 문답 이렇게 써줘도 읽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차이가 좀 나는구나. 그래서 잘하고 있구나. 그런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까 입양 얘기를 물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 대답할 텐데 거기에서도 준비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네, 주 기자는 네. 평소에 그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진짜 질문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네. 네. 주 기자는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다른 더 관심 나쁜 없어요. 놈 잡는데 집중하신다고 네, 하셨으니까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하고 싶은 질문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뭘 해? 아우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 제정신이어야 뭘 물어보고 얘기 왜 그랬어 이렇게라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라도 물어볼 건데 묻고 싶지도 않은데 밝히고 싶은 사항이 너무 많아서요. 취재실에 1시간만 넣어줬으면 제가 그런데 취조실에 주진우 기자가 수사하면 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예. 한번 가볼까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특검 브리핑장에 특검이 아니라 구속되기 전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니까 한참 동안 못 나오니까 몇 가지 할까 고민하다가 안 갔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주진우 기자가 폭로했던 김건희 씨의 조선일보 폐간 발언 그 이후인데. 근데 이 부분도 이 기자 사건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권력자가 가장 큰 권력 있는 신문을 권력자가 언론을 폐간시킨다고 그랬어. 거의 협박이지 않습니까? 살해 협박이죠. 살해 협박했는데 살해 협박한 사람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그걸 전달했잖아. 내가 저 사람이 협박하고 있어. 그때 협박한 기자를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소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 기자한테 따로 연락 온 게 없어요? 검찰에 왔다가 검찰에 고소를 당했는데 그거를 김건희 특검으로 이렇게 타관 이송했다는 건이 있는데 그 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조선일보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입장은 언론들은 이 문제를 그냥 아무도 이 소름 끼치는 침묵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언론한테 어떤 때는 그냥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서 같이 싸우고 같이 문제 제기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는 뉴스타파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진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이런 이게 침묵으로 동조하는 거거든요. 언론의 역할을 또 방기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고소를 해서라도 조선일보에서 고소한다고 해서 옳았구나 잘 됐다 한번 밝혀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고소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안 왔어요? 조선일보는 조용합니다. 고소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김건희 씨를 고소해야지 왜 주진우 기자를 고소합니까? 근데 김건희를 수사해야 되잖아요. 예. 수사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못 할 거예요. 약간 어제 서정욱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건드렸을 경우에는 한동훈도 같이 이제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묻게 하겠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도 이런 느낌인 건가요? 비슷하죠. 그리고 김건희의 전화기가 이렇게 공개됐을 경우 미치는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그리고 한동훈 얘기를 아까 얘기했지만 왜 이 얘기를 서정욱 변호사가 알 것 같습니까? 김건희가 그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자, 우리가 윤석열과 내가 시켜줬는데 이렇게 정치인 장관도 시켜주고 당대표도 시켜줬는데 그 사람의 정치적 업적은 없었잖아요. 보여준 것도 없었고 그런데 시켜줬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거기에서 둘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왜 갈등이 폭발했고 그때 폭발했을 때 김건희가 준비했다고 문자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자기 문자를. 근데 그 문자가 굉장히 길게 잘 정리된 문자여서 너무 놀랐어요. 김건희 맞춤표법 거의 좀 최재형 목사랑 주고받은 거 보면 안 좀 맞거든요. 그리고 하죠. 그렇게 길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까지 보면 그 전에 한동훈과 김건희의 많은 사연들 저도 좀 들고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알려주세요. 전화기가 이제 공개되면 나오겠죠. 그때는 검사 시절이었는데 검사 시절에 김건희가 직접
이렇게 전달하거나 지시했던 내용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가 그래 내가 이 얘기를 했을 경우 한동훈도 가만히 무사하지 못할 건데 그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그 선거 예. 과정, 대선 과정까지는 한동훈이 매우 윤석열과 김건희 얘기를 잘 들었다. 그 부분도 규명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번 특검에서도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어요. 김건희 특검에서. 예. 와. 공천 비리, 공천 개입. 김건희 휴대폰이 열리게 될 경우에는 정말 더 우리 상상 이상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한국 정치를 이렇게 한국 정치를요?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죠. 보수를 이렇게 다 정리해주고 그러는 관계, 민주주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나는 예.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표현 그대로 소름 끼치는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게 공범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이어가긴 했는데요. 다시 좀 돌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출입처 이야기를 저희가 아까 잠깐 하긴 했었는데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에는 출입처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특종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출입처에서 기자들한테 쫓겨나잖아요. 기분 나빠요. 가가지고 아니. 검사들이나 경찰들이 언론 보도자료를 내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하겠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공보실에 가서 한번 나도 듣고 취재하겠다 그러면 그 시사인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자들이 자꾸 쫓아내요. 그런 경우를 봐서 이 출입처의 부당함, 불합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검찰 출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장검사, 차장검사인 줄 알고 기업체 취직하는 사람들은 출입하는 사람은 자기네들이 부사장쯤 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있어서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다면 말을 안 하겠어. 근데 검찰을 대변하고 기업을 대변하고 그러면서 지금 출입처 제도가 거의 변질된 상황이잖아요. 이건 좀 깨부실 때가 됐죠. 언제적 얘기예요. 8, 90년대 촌지 이렇게 나눠지면서 운영되던 출입처 그런 문화인데 일제시대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이런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는 잘못됐죠. 언론이 그걸 가장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난 정부였나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 등이 소송도 했었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장 기자님이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그 법조기자단에 신청을 했죠. 예. 그 출입기자 하고 싶다 신청을 했는데 당연히 거절이 됐고. 당연한 건 아니죠. 네. 지네들이 뭔데 거절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전 작업이었죠. 저희가 소송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고. 어차피 그럴 거라고 예상하셨으니까. 저희는 서울 고등법원에다 했고 뉴스타파랑 혈록은 고등검찰청에다가 했죠. 해서 이제 저희 소송이 먼저 시작됐는데 1심에서 이겼어요. 네. 이겼는데 2심이 이겨야죠. 고등법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에 그 출입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해서 고등법원에다가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 결과를 뒤집었고 결과적으로 다 졌는데 지금 법조기자단의 문제가 사실은 시사인 구독자 정도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게 폐쇄적이고 여기 들어가는 게 엄청 힘들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상적인 브리핑이나 이게 아주 간단한 보도자료 같은 것도 쉽게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판결문도 마찬가지고 이게 약간 뒤로 그 법조 출입 기자들은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다 구하는데 저희는 그 법조 출입 기자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얻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구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구할 건데 그 시간을 딜레이 시키면서 사실 저희 취재를 방해하는 거죠. 이 출입 시스템이 가장 사실은 상징적인 곳이 법조 기자단이고 그거는 법적으로 사실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졌기 때문에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이 법조 기자단과 출입처와 언론계 전체가 다시 재논의를 해서 이제 좀 개선을 하자 이런 차원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 이게 바뀌기가 어려워진 거죠. 답답한 이야기네요. 네. 예. 이게 사실은 언론들이 그리고 기자들이 그냥 본연의 임무 사명을 생각할 때 저희가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 확장을 위해서 취재하고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더 다양한 언론사들이 함께 뛰어들어가지고 취재를 하고 또 다양한 시각에서 질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진입장벽을 계속 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름의 차별을 배제와 차별을 만들고 있는 거에서 이 문제의식을 좀 더 많은 언론이 같이 공유를 하고 좀 토론을 하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이 같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이 워낙 견고해가지고 특검이 열렸잖아요. 특검 예. 기자실이 꾸려집니다. 왜 꾸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브리핑룸만 이렇게 열고 누구든 와서 그러게요. 네. 그 브리핑을 듣고 그 시간에만 취재할 수 있도록 왔다 하겠다. 갔다, 예. 이 생각이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었어요. 취재 선진화 방안이라는 네, 것이었죠. 그때 네. 모든 언론이 그때는 MBC도 맨 앞에 가가지고 카메라 놓고 우린 니네들한테 못한다고 그랬었어. 그때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있었는지. 자 보세요. 그런데 자 특검이 꾸려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사입니다. 누구든 나서서 보도해야 돼요. 저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빛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 기자단에 못 들어갈 거예요. 특검 기자단은 검찰 출입실 기자들이 꾸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득권 카르텔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불합리를 자기네들만 갖고 싶어 하거든. 그런데 뭐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법조기자단 카르텔이 사회적으로 계속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뭐 용어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비법조 기자단이라고도 부르고 뭐 법조 2기자단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법조 기자단이 이게 있으면 검찰 출입은 그래 뭐 우리가 안 할 테니까 다른 언론사들이 이제 법원 취재라도 좀 하게 해달라. 서초동에 있는 뭐 중앙지법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법조 기자단 또 있잖아요. 또 네, 거기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가서 법원 그 판결 취재라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예. 들어가려면 비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요 비표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어서 비표를 일부 기자들한테 이제 약간 양도를 해준 거죠. 양도를 해줘서 그 비법조 기자단이라는 게 꾸려졌어요. 꾸려졌는데 여기에는 보통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부분 투표를 또 다시 해요. 여기 투표를 하는데 대부분을 들여보내줘요. 그러다가 또 그것도 권력이야. 또 요게 이제 권력화가 된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요 비법조 기자단에 들어오고 싶다. 그러니까 중앙지법 취재를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요 기자들이 여기에 뭐 인터넷 매체도 있고 여러 또 매체가 있어요. 얘네들이 또 법조 기자단이 하는 걸 흉내내서 얘네는 안 된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은 안 된다 해서 이거를 거절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사실은 시사인이랑 저희랑 싸웠죠. 그 안에서. 이걸 왜 못 들어오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운영 규정을 들고 나온 거예요. 운영 규정을 들고 나와서 거기에 보면은 그 법조 기자단이 원래 하는 것보다 약간은 순화해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장벽을 세운 거예요. 장벽을 세워서 지금 이거를 만든 걸로 알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그러면 예를 들면 법조기자단이 문제가 많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법조기자단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야 비법조 기자단도 장벽 세우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만 뭐라고 해. 왜 우리가 뭐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가 본질인데 아류가 생겨서 또 장벽을 세운 거예요. 저 이걸 보고 이거는 안 깨지겠다. 아니 그러니까 브리핑룸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모든 기자들이 이렇게 출입하고 싶습니다. 취재하고 싶습니다 하면 들여보내주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계속해서 성을 쌓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푼도 안 되는 권력을 특검이 가지고 거기 검찰 안에 있잖아요. 네. 건물 안에 내란 있잖아요. 특검만 그렇죠. 그쵸. 네.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란 특검 취재가 기자들한테 좀 어렵고요.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은 그러진 않아서 네. 덜 그러긴 합니다. 네. 저 국회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요. 예. 사실 그날 4월 16일에 권성동 의원이 당신 원내대표였죠. 백브리핑을 했어요. 예. 그래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을 했고 저도 손을 들었는데 질문하고 싶습니다. 손을 들었는데 보더니 이제 제가 일시 취재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옥기스 달고 있었는데 임시 취재는 받지 않습니다라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때 기자들이 그런 법이 어딨냐, 임시 취재 예. 왜 안 받냐, 이제 그런 반문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일시 취재증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이걸 끊기 위해서도 재직증명서 다 제출하고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럼요. 발급받은 건데 점점 이 일시 취재증을 가지고 취재할 수 있는 것도 국회에서도 점점 제한적으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유효기간이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이제 암묵적으로 이걸 받아가지고 본회의 취재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받으면은 그날 기입했던
방문 장소와 뭐 그 취재 목적만 수행하고 그 다음날 또 가서 이제 발급받는 식으로 점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저기 계엄 때 예. 계엄 때 국회에서 취재하는데 저도 일시 취재증을 받았죠. 받았는데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제가 가장 불편한 질문을 하니까 또 가다가 제가 잡으면 안 놓을 수도 없고 내 손을 잡고 끌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큰 싸움 나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제가 불편한 질문을 막 하니까는 그 국회에다가 계속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저 기자 아닌데 이러면서 나 기자 맞잖아. 기자 아니라고. 전 국민이 아는데 기자가 아니라고 지금 현직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계엄 취재할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 이후에 취재하는데 예. 그 방호원들이 저를 잡으러 다녀가지고 제가 엄청 도망 다니면서 계속 쫓기면서 근데 국회 안에서도 쫓겨야 되나 막 그런 좀 서글픔이 있었어요. 근데 예. 비슷한 거예요. 일시 취재증인데 이게 적법하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소송해서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말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취재증이 있으니 우리는 언론사 기자니까 근데 같은 기자인데 불합리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걸 보면 그 기자들이 더 비겁하다 이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풀어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뉴스타파가 어떤 국회의원을 취재하러 가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하는 행사를 보통 취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토론회를 연다 그러면 그 토론회가 어떤 거랑 관계없이 나는 이 의원한테 궁금한 게 있으니까 이 토론회를 취재 목적으로 쓰는 거죠. 그죠? 네, 그때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취재 목적으로 쓰고 예. 그래서 그 토론 현장에 가서 다른 사람 있으면 물어보고 싶잖아.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의원한테 내가 준비한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게, 그게 예. 만약에 그 토론회의 성격과 안 맞으면 그걸 문제 삼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문제 삼으면 그 걸면 걸려요. 그래서 뉴스타파가 이렇게 계속 뭔가 취재 위축되죠. 위축되는 고생하고 거죠. 있는 네. 상황이다. 제도 규칙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거죠. 나는 A를 질문할 건데 토론회가 B면은 그걸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황당한 거죠. 일시 취재증을 받았지만.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네, 지금 뭐 정부가 바뀌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적해야 될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의 레거시처럼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언론 현장의 문제점들이라고 하는 게 지표로도 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영 없는 기자회라고 해서 매년 이게 지금 언론 자유 지수라고 하는 걸 발표하는데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놀랍게도 뚝 떨어져 있는 걸 저희가 지금 표로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그 급락하고 박근혜 정부 때 급락하고, 내려가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정부는 단명했기 때문에 뭐 짧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뭐 다 60위권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도 좀 짚어야 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주진희 기자가 아까 말씀하셨던 KBS에서 강제로 이제 쫓겨나고 네. 뭐 TBS에서도 뭐 그랬던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좀 하는 김에 한마디만 더 하자고. 저는 KBS에서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당신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바도 그렇게는 안 시키거든요. 그렇죠. 알바도 그렇게는 네. 안 자르잖아요. 그리고 나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인사라도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청취자들한테 오늘 그 사장님이 출근해서 박민이 출근하기 때문에 출근하기 전까지 치워야 되기 때문에 너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야만이거든요. 이거 폭력이거든요. 근데 저는 저를 지켜달라고는 아니고 언론이 이걸 문제 삼고 같이 떠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저 말고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올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다지 그 워낙 쇼킹한 뉴스여서 뉴스에는 나왔으나 다른 언론에서 특별히 KBS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당연히 위에서 결정했으니까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잘리는 거는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나 말고 그 다음에 이제
PD님한테 갈 거고 기자님한테 갈 거고 다른 사람한테 갈 건데 그때 같이 우리가 연대하고 같이 외쳐주지 않으면 모두 이렇게 탄압당하고 이렇게 결국은 언론이 황폐해진다. 그 얘기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크게 미디어 오늘이나 그 기사를 썼지 다른 데는 거의 그냥 그런가 보다. 쟤는 아이고 까불더니 잘 됐어 이렇게 얘나 보고 있으니 이게 내 일이 아니라 다 우리의 일이고 네. 언론의 일인데 분명히 그런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미디어 비평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미디어가 어떻게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보는 창이 지금 왜곡돼 있는데 왜곡돼 있다. 이게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담론화돼야 되는데 그 얘기도 자기네들의 과오, 잘못 때문에 잘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게 언론의 한 속성이고 또 잘못된 점입니다. 일맥상통하네요. 처음에 권성동 사건을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도 결국은 이게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 개인의 사건인 것처럼 대했던 언론의 태도. 그거 안 되죠. 주진우 기자의 하차도 주진우 개인의 사건인 것처럼 다뤘던. 그렇죠. 그리고는 전용기 사건도 마치 MBC 사건인 것처럼 다뤘던 네. 그 모든 게 다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언론이 황폐해졌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없어야죠. 네. 없도록. 아빠 찍혔나 보다. 그건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 그쵸. 몰랐어요. 그런 이야기가. 찍혀서 그렇게 이게 됐다고? 진짜 찍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찍히면 맞아도 많이 되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도 사실은 대통령실에 뭐 약간 이제 나중에 출입 배제되고 했을 때도 그런 얘기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 당사자잖아요. 당사자들한테도 해요. 그러니까 너네는 왜 찍혔어? 물어봐요. 이유를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내가 하냐고. 피해자한테 너 네. 행실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찍히는 언론사가 있고 아. 안 찍히는 언론사가 있는 거죠. 아, 그게 안 기자야? 네. 아니, 기자 진짜 아무나 하네. 예. 피해 상황이 생겼을 때 가해자를 향한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왜 피해자한테 그랬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여러모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권성동은 진짜 언론에 대한 폭행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 꼭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마무리가 시작도 제대로 안 됐네요. 경찰이 뭐 예. 대선이 무슨 상관인데 그 경찰한테 대선 네. 나왔대 그 사람이 네. 어디야 용등포라고? 영등포 이런 찾아가 주십시오. 영등포 걔네들 정치인 체포하려고 내란의 밤에 걔 움직였던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예. 거기에서 계속 문제 그 마약 사건도 수사 못하게 했고 그런 애들 있는 데지. 영등포 아이, 예, 문제 많다. 참. 예. 제가 거기서 조사받아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압수수색도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게 아직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것도 잊을 수 없는 날짜죠. 2023년 9월 14일. 네, 그게 날짜를 잊을 수 없는 게 진짜 언론 나라 뺏긴 압수수색은 기분이었어요. 네, 언론 압수수색은 이런 일은 박근혜 때도 이명박 때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서 다 기자들 막 집까지 압수수색하고 이거는 결국 무혐의로 끝났는데. 네. 네. 예. 그리고 저희 뉴스룸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그날 같은 날 동시에 봉지욱 한상진 기자의 자택도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달 후 12월에는 김용진 당시 대표의 자택도 압수수색 당하고 사실은 이게 그냥 뭐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인데 언론 탄압 사건입니다. 그렇죠. 언론 탄압이죠. 근데 그때 이렇게 왔던 사람들, 검사들, 부장들, 그 지휘부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검장들 이름 적어가지고 계속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 강백신 부장검사? 구속영장 쳤던 이건령 있잖아요.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계속 제 고등학교 선배거든요. 그래 너 걸리면 죽는다 너 이건령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시원은 저를 또 제 담당 검사였어요. 서울 간첩 조작했던 사람. 결국 이번에 지금 특검팀에 불려가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지금 잊혀지기 전에 계속 다시 되새겨야 됩니다. 저도 세 번만 말하겠습니다. 강백신. 야. 강백신이 거기가 있었어? 이거 윤석열 앞잡이거든요. 신윤 검사예요. 근데 왜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좋은 아직도 현직에 있어요? 나 그 몇몇 친윤 검사들이 막 높은 자리로 가가지고 어이구 저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보고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지. 야. 알겠지. 네.
강백신 네.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강백신 잊지 말자. 얘기 많으니까 예. 또 얘기하자고. 강백신 예. 거기 있어. 아, 너무 이야기를 재밌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막 흘러가가지고는 그래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앞으로의 언론의 역할에 대한 그리고 뭐 고민에 대한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란을 겪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그 언론의 역할에 대한 다시금 고민도 있을 것이고 효능감도 느끼고 뭐 비판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주진우 기자는 그날 현장 바로 갔잖아요. 가야죠. 기자가 현장에 있어야죠. 네. 중요하고 이거는 매우 의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스스로 후배들부터 쑥스러워서 웃으신 거예요? 네. 의미 있는 이야기는 후배들 먼저 하시라. 네. 자, 이 기자님 먼저 그럼 해주시겠어요? 마무리 발언 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엄 당일에 사실은 굉장히 유튜브 당시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모여달라고 예. 방송을 해서 막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유튜브 라이브가 많이 활발하게 활용이 됐어요. 그때 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사 문건들도 나오고 있고 하고 있어서 저희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내란 수사 기록을 입수해서 다시 쓰는 공소장이라는 프로젝트를 동료 기자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쓰는 공소장 프로젝트 편집자 줄을 보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촘촘하게 기록하겠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기자의 일이라는 게 기록의 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사인 별책 부록이었죠. 계엄에서 파면까지 123일 정말 예.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 홍보까지 해주시는 아름다운 꼬리는 좋네. 예. 잘하네. 방송 왕이시네요. 잘하네요. 예, 다 같이 저희 언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 기자님도? 예. 이게 지금 박근혜 탄핵 때도 있고 지금 윤석열 탄핵 때가 있는데 박근혜 탄핵 때 저는 뭐 그냥 거칠게 분류를 하면 그래도 언론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국정농단의 진실을 규명하고 물론 그 전에 세월호 사건이나 뭐 이럴 때 참사 이럴 때 언론은 참사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오류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일정 부분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조금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사실 내란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언론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건의 진상은 모두가 생중계로 다 본 거죠. 예.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봤기 때문에 물론 윤석열 정권의 어떤 비위 사실도 계속 드러내야 되지만 사실 언론의 더 중요한 역할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건 언론의 전 태도라고 봐요. 내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건 결국에는 저널리즘의 그 뿌리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내란이 성공했으면 저희가 이런 방송을 못 하는 거잖아요. 포고령에 아예 체포하겠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저널리즘 활동 자체가 내란이랑은 그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인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언론의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어떤 기계적 중립이라든지 지금 언론이 보이는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들이 내란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언론이 좀 언론의 역할은 그러니까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 보여요. 네,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십시오. 네. 우리 주진우 기자 마지막에 멋있는 말 기대하겠습니다. 쑥스럽게 웃으셨는데 진심을 꺼내시죠. 아니 계엄군을 만났어요. 네. 취재하러 갔는데 저는 거의 계엄 상황에서 제일 먼저 국회로 간 기자였습니다. 제일 먼저 담벼락을 넘었는데 담벼락을 넘으면서 계엄은 정치행위 금지와 언론행위 금지가 네. 가장 큰 축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부 기자면 이거는 그냥 잡혀가는 거잖아요. 잡혀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담을 넘었습니다. 예. 담을 넘어서 거의 포복으로 기어갔어요, 진짜. 그리고는 계엄군을 만났을 때, 저 사람들은 언론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 온 계엄군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어찌 봐야 될까 이 시대에 다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찌 봤든 전 국민이 유튜브를 통해서든 언론을 통해서든 이 상황을 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역할이 결코
나는 언론 안 봐. 기성 언론 안 봐. 그렇지만 그 유튜브든 다른 그 매체를 통해서 봤던 그게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행위죠. 예. 그래서 계엄을 막은 이 내란을 막은 가장 큰 역할을 또 한 것이 어찌 보면 또 언론이어서 언론이 너무 지금 언론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또 역할이 또 커져요. 그러니까 막 욕만 하지 말고 응원해 줄 필요도 없어요. 응원해 줄 필요는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좋은 언론, 나쁜 언론, 그 내란을 옹호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오히려 괜찮은 언론보다. 그런 언론 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저쪽으로 고립시키도록 우리가 천천히 얘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내란 세력이 어떻게 또 다시 살아나냐면요. 언론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네. 항상 그랬습니다. 독재도 그렇게 컸습니다. 윤석열을 끌어올린 것도 이 내란 세력을 끌어올린 것도 언론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언론들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언론인들의 사명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니까 아직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우 일상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갈 시간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세 분의 역할 그리고 저의 역할까지도 다시금 좀 다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7월 11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